넷플릭스는 아시다시피 마크 랜돌프와 리드 헤이스팅스 두 사람의 공동 창업자죠. 그런 만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격렬하게 토론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그대로 넷플릭스의 성장 과정, 그 발전 과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넷플릭스의 CEO는 리드 헤이스팅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은 초기 넷플릭스의 아이디어를 낸 건 마크 랜돌프였고 그 당시에 리드 헤이스팅스는 고문 역할 내지는 투자자의 역할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공동 창업주로 이름을 올리기는 했어요. 1997년에 퓨어아트리아가 인테그리티 QA를 인수한 다음에 리드 헤이스팅스는 원래 처음에는 마크 랜돌프를 마케팅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아마 그 당시에는 마케팅 쪽의 업무를 맡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인테그리티 QA를 매각하기로 다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마크 헤이스팅스는 회사에 직함은 있는데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붕 뜬 정말 너무너무 지루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출근을 하는데 할 일이 없는, 말하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명예퇴직자의 느낌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매각이 완료되고 나면은 자기와 그 인수한 직원들과 함께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거죠. 근데 이때 마크 랜돌프의 비범한 점, 세 번째 비범한 점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 안 나와요. 물론 책이니까 어느 정도 포장을 했을 수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이때 랜돌프가 뭘 했느냐. 출근해서 회사 주차장에서 하키를 합니다. 그 리드 헤이스팅스의 회사에 있던 원래 멤버들이 미국 동부 출신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키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키를 하고 아마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는 목표였을 거예요. 한 3-4시간씩 매일 땀을 흘렸다고 해요. 그리고 골프 연습장에 나가서 골프도 쳐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인데 나는 내가 조금만 연습을 하면 골프 잘 칠 줄 알았다. 근데 해보니까 나는 공놀이에는 소질이 없더라. 내가 정말 잘하는 거는, 하고 싶은 거는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성장시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일에 푹 빠지는 거였는데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는 내가 이걸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의 멘탈은 넘어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될 텐데 일단은 내가 지금 고민을 해서 무엇하나 답이 안 나오는데 일단은 릴렉스하고 보자. 그렇게 푹 쉬고 나니까는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디어가 샘솟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마크 랜돌프와 리드 헤이스팅스 두 사람의 관계는 좀 많이 독특해요. 두 사람이 만나기 이전에도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미 미국 내에서 잘 알려진 성공한 벤처 사업가였거든요. 기존에 또 대형 M&A도 여러 번 성사를 시켰고 성공적으로 런칭한 회사들도 많고 해서 시사 주간지 1면도 종종 장식할 정도의 그런 스타 CEO였다고 해요. 그 랜돌프가 책에서도 여러 번 밝힌 부분인데 랜돌프는 헤이스팅스를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심지어는 스티브 잡스급의 천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업가로서 헤이스팅스에 대한 존경심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친구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헤이스팅스는 마크 랜돌프의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근데 얼마 안 가서 바로 매각을 해버려서 이 사람이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요. 제가 랜돌프 입장이었다면은 데려와 놓고 한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스팅스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입장인 거죠. 넷플릭스의 경영권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 헤이스팅스가 마크 랜돌프에게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되게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이건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개인의 성향 때문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되게 직설적이고 말을 돌려 할 줄 모르고 핵심부터 찌르고 들어가는 어떤 사람인지 그려지시죠. 냉정한데 사심은 없어요. 너무 솔직해서 문제인 거죠. 랜돌프한테 너 잘못하고 있으니까 네가 내려와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조절을 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랜돌프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랜돌프의 아내도 노발대발할 정도로 이 얘기는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도 랜돌프는 내가 하는 건 맞는데 헤이스팅스의 결정은 틀리지 않았다 라고 하고 그는 훌륭한 사업가고 우리는 좋은 파트너였다 라고 끝까지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왜 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둘의 시너지가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는가? 그러면서 랜돌프의 일상은 매일 어떤 사업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아침에 출근할 때 헤이스팅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헤이스팅스와 랜돌프가 차로 3분 거리에 불과한 그 가까운 지역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아침 출근할 때는 그냥 카풀을 해서 같이 출퇴근을 했다고 해요. 이제 차에 타면은 헤이스팅스에게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 이거는 오늘 이런 걸 생각했는데 하면은 헤이스팅스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건 말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다 깎아내렸다고 해요. 책에 보면은 한 95개 그 정도의 아이디어를 까인 후에 이제 뭐 넷플릭스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 아이디어 몇 면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맞춤형 서핑보드 얘기가 나오고요. 맞춤형 개밥을 만들어야겠다. 네, 저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개체마다 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맞춤형 샴푸 이 샴푸 얘기는 꽤 오래 가요. 넷플릭스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까지 붙들고 있던 아이템이었는데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헤이스팅스가 질렸나 봐요. 샴푸 얘기는 이제 그만 하고 끊는 장면도 책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헤이스팅스도 듣기 지쳤나 봐요. 랜돌프한테 자, 지금 네가 하는 얘기들은 개밥, 고양이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 한 번 사면 오래 가지? 서핑보드 한 번 사면 그거 언제 다시 사겠어? 샴푸 마찬가지로 하나 사면은 몇 개월, 뭐 큰 거 사면 1년도 쓰니까요. 이런 건 사업성이 없다. 뭔가 사람들이 짧게 소비할 수 있는 것, 계속 소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마크 랜돌프가 그때부터 또 계속 아이디어를 던지기 시작해요. 이때도 머리에서 떠오는 대로 툭툭 던지는데 그러다 나온 게 비디오 테이프였거든요. 근데 헤이스팅스가 이 비디오 테이프 얘기를 듣자마자 비디오 테이프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얼마 전에 $4를 주고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빌렸는데 얘를 제때 못 내서 연체료가 $40가 나왔다 하고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헤이스팅스가 가만 거기서 이제 뭔가 스파크가 튄 거죠. 라는 거는 불만이 있다라는 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사업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의 그 장색이죠. 창업 신화가 나오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창업과 관련해서 여기는 신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에피소드가 유명한 게 있어요. 이걸 리드 헤이스팅스가 본인 이 CEO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번 했던 얘기거든요. 비디오 가게에서 아폴로 13호 영화를 빌려서 봤는데 깜빡하고 며칠 반납을 못했더니 연체료가 비디오 대여료의 한 10배 가까이 나왔다. 이걸 보고 열을 받아서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필요하겠다 해서 만든 게 넷플릭스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마크 랜돌프는 이 책 서두에 딱 이렇게 지적을 하고 들어가요. 우리 같은 창업 이야기에 따라다니기 마련인 신화를 까발려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쓴 목적 중 하나다 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두 사람이 비디오 테이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 이거다, 이게 될 것 같으니 이 아이템을 만들어 보자 해서 넷플릭스가 짠 하고 나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여러 번 수정을 거쳐서 때로는 잊혀졌다가 다시 재발굴돼서 넷플릭스라는 지금의 사업 모델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마크 랜돌프는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게 집필 동기였고요. 그래서 그 신화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리드 헤이스팅스가 연체료를 물어서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우리나라는 사실 예전에 비디오 렌탈숍 있을 때 생각해 보면은요, 땅덩이가 크지 않으니까 뭐 퇴근하는 길에 아니면 학교 갔다 들어오는 길에 샵에 들려가지고 비디오를 빌려오거나 아니면 다음 날 또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반납기에 넣기만 하면 됐는데 미국은 넓잖아요. 밀집된 대도시가 아니면은 비디오 한번 빌리려면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맘 먹고 나가야 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연체를 하는 일이 꽤 잦았다고 해요. 자, 랜돌프가 여기서 착안을 하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오가는 게 귀찮고
번거로워서 연체료를 계속 물게 되면은 이걸 집으로 배송해주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내요.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는 비디오 테이프 다 기억나시죠? 뭐 플라스틱 깨지기 쉽고 부피가 크잖아요. 이 부피 때문에 일단 박스 포장이 들어가야 되고 완충제 포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포장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대여료보다 배송비가 더 나올 상황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또 다른 직원은 그 어마어마한 비디오를 쌓아둘 공간은 어디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 내가 이 영화를 봐야겠어 라고 정해놓고 샵을 찾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 남으니까 영화 한 편 봐야겠다 하고 비디오 샵에 가면은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여기에 뭘 볼지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 쭉 나와 있는 영화들을 보다가 그래 오늘은 이거다 하는데 주로 신작.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려는 영화는 한정돼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고 마크 랜돌프도 빠르게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려나? 하고 일단 이 아이디어는 그 단계에서 일단 묻혀요. 그리고 다시 샴푸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디어가 빛을 보게 되는 거는 DVD라는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부터예요. 딱 상상이 가능하시죠? CD 한 장, DVD 한 장. 편지 봉투, 엽서 봉투 사이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는 미국에는 아직 지금 같은 택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우편으로 보내려면 어쩔 수 없이 우체국 우편을 이용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일반 우편으로 보냈을 때 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가 DVD라는 매체의 사이즈 때문에 해결이 가능해졌던 거였죠. 그런데 이 DVD라는 매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마크 랜돌프가 기억을 못해요. 책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리드 헤이스팅스가 각종 그 신제품 기술에 대한 보고서 형식의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걸 매일 빠짐없이 읽었는데 헤이스팅스가 그걸 읽고서 DVD라는 매체가 있다라고 소개를 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이 신문을 보다가 그런 매체를 발견하고 이런 게 있어? 라고 했던 건지 아니면 직원 중에 한 명이 다양한 제품군들을 서칭을 하다가 이걸 찾아가지고 끌고 들어온 건지 하여간 기억은 못하는데 어느 순간 그 비디오 아이디어가 사장된 지 몇 주 후라고 나와요.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의 회의 석상에 DVD라는 게 있대 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해요. 하면서 이제 다시 그 아이디어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1997년 초라고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 DVD라는 매체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사실 DVD의 종주국은 일본이었다고 하고요. 도시바, 소니 이런 회사들에서 DVD 플레이어를 만들면서 주로 일본 쪽에서 유통이 됐었는데 마크 랜돌프가 거기서 대사를 하나 던지는 게 참 웃겼어요. 이게 작대, 되겠네. 근데 문제가 있어. 나는 DVD라는 걸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랜돌프라는 사람의 성향을 여기서 또 한 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면 일단 들이대요. 그리고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 내용이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보는데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이거를 될까 안 될까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해봐야 이게 맞는지 아닌지라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단 해보면 이 아이디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게 되니까 질러라. 그래야 그 다음 길이 보인다라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 자세가 배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제시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이 DVD라는 매체를 접하게 되고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헤이스팅스가 태클을 겁니다. 얇은 매체를 봉투에 담아서 우편으로 보내면은 그 과정에서 파손될 위험이 크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했더니 마크 랜돌프가 그러는 거죠. 해보자. 그러면서 하는 게 오케이, 내가 이거를 우체국에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니네 집으로 보낼 테니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우편을 보내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아침에 헤이스팅스가 손에 DVD를 딱 들고 출근을 하는 거였죠. 야, 이게 우리 집에 왔어. 하면서 이 책의 그 단락이 끝납니다. DVD 렌탈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우체국 프로세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지역마다 주마다 다르잖아요. 그걸 또 일일이 검증을 하잖아요.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크 랜돌프가 운이 좋았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후에 우체국을 가서 그 담당자한테 네. 우체국 견학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시스템을 직접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천만다행이었던 게 동네가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내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관내 우편은 우편물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배송 기사가 그 우편물들을 그대로 본인이 손으로 꺼내서 뭐 트럭에 싣고 그대로 돌린다고 해요. 그래 놓으니까 이거를 험하게 다룰 일이 없어서 무사히 갔던 건데 만약 관내 우편이었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우편물 더미에 깔려서 대량으로 운송하니까 분명히 깨졌을 거다 라면서 그게 얼마나 큰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만약에 내가 다른 지역에서 헤이스팅스에게 이걸 보냈다면은 나는 이 책을 쓸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이 히트인데요. 아니면 샴푸에 대한 책을 썼거나 이 사람 샴푸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못 나요. 그게 진짜 유머죠. 네. 엄청난 거죠. 재미있게 만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딱 들었을 때 몇 가지로 되게 정리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어떤 걸 하나 성공시킬 때 처음에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뭔가 이렇게 A4 한 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정말 많은 시도, 그리고 지금도 그 관내 우편이라는 거에서는 그건 진짜 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결합해서 이런 이제 사업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또 뒤에 가면 훨씬 더 큰 일들이 많이 그럼요. 터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확인하기까지, 이 정도까지 오는 데까지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시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시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이게 스타트업의 미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랜돌프가 책에서 딱 이런 말로 정리를 해요. 이게 진리다. 계시의 순간을 믿지 말자. 번개치듯 번쩍하는 순간에 최고의 구상이 떠오르는 일은 별로 없다. 언덕길에서 차가 막혀 꼼짝도 못하고 모래 트럭 뒤에 서 있을 때 갑자기 번뜩이는 구상이 떠오르지는 않는다. 보통은 몇 주,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서서히 그 구상이 모습을 드러낸다. 사업 구상을 드디어 찾아냈을 때조차 오랫동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넷플릭스라는 아이디어는 절대로 한 번에 헤이스팅스가 말했던 것처럼 신화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지난한 과정들을 거친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죠.